전설적인 킬러 사카타. 그는 총 대신 거대한 대도를 들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처리했다. 조직에서는 상대편 조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에게 거액의 돈을 줬고, 사카타는 그들이 준 돈이 아깝지 않게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했다.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는 한 범죄 조직의 보스. 그는 10분 뒤에 자신에게 벌어질 상황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보스의 집에 있는 조직원들만 수십 명. 대도를 들고 나타난 사카타는 그들을 한 명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돌진하며 공격을 퍼붓는 사카타. 그는 그들이 총을 꺼낼 타이밍조차 주지 않았다. 조직의 보스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냉정한 사카타는 단칼에 그를 처리했다. 그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없었다. 사카타에게는 이 일이 마지막 임무였다. 그는 킬러 활동을 정리하고 이 바닥을 완전히 떠나려고 했다. 아내와 예쁜 딸이 있었던 사카타는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려고 했다. 사카타의 동료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고, 사카타는 별다른 말 없이 동료에게 악수를 건넸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던 사카타. 그런데 그때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가면을 쓴 4명의 무리가 집에 침입했고, 그들은 딸과 아내를 인질로 삼았다. 가면파라고 불리는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대적인 범죄 조직을 모두 소통하고 도시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다. 사카타는 킬러 활동을 완전히 그만뒀지만 가면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혹시나 나중에 위협이 될지 모르는 사카타를 처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했다. 딸과 아내 2명이나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싸움 실력이 뛰어난 사카타라고 할지라도 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가면파는 사카타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에 총을 쐈다.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사카타. 가면파 멤버는 사카타의 몸을 제압한 다음 이번에는 딸의 머리를 향해 총을 겨눴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고 딸이 쓰러졌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딸과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사카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가족은 그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모든 것이었다. 가면파의 보스는 사카타를 향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여기 신조시에 악귀가 출몰한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50년에 한 번씩 그 악귀에 신 사람이 대량 학살을 저지른다고 하더군. 우리는 그 악귀로부터 이 도시를 지켜야 해. 이해해줘라, 사카타. 나는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헛소리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가면파. 사카타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노려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에 맞은 사카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은 사카타가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12년의 시간이 지났고 사카타는 감옥에서 출소했다. 당시 그는 죽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2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사카타의 몸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12년 동안 도시는 가면파가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뒤에서 약을 거래하는 등의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 중에 상당한 비중은 도시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가면파는 그런 식으로 도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을 확대했다. 사카타는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과거 일을 함께했던 그의 동료만이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켜줬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카타에게 가면파의 멤버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불구의 몸이 된 사카타를 보고서도 여전히 사카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카타에게 약물을 주입하려는 가면파 멤버. 그는 죽어가는 사카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때 움직이지 못했던 사카타는 몸을 비틀며 침대 밑을 기어갔다. 가족의 원수를 만난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초인적인 힘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오른팔만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사카타. 그는 한 손으로 가면파 멤버의 멱살을 잡고 비틀었다. 전설적인 킬러였던 사카타에게 아직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카타는 그의 멱살을 잡으며 있는 힘을 다해 비틀었지만 아직 그의 몸 상태는 온전하지 못했다. 가면파는 사카타의 손을 뿌리치며 공격을 퍼부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그때 밖에 있던 경찰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가면을 벗었다. 가면파 멤버의 정체는 경찰서장이었다. 그는 경찰의 신분이면서 뒤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 경찰서장은 자신의 신분이 들킬 것을 염려했고 부하 중에 한 명을 그 자리에서 처리했다. 그 사이에 사카타는 다시 몸을 회복했고 경찰서장을 죽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사카타는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 한 손은 경찰서장의 목을 조르기에 충분했다. 사카타를 죽이려고 했던 경찰서장은 결국 사카타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서장과의 싸움으로 완전히 각성한 사카타는 이제 모든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복수를 하려는 집념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사카타의 오랜 동료였던 후지타. 사실 그는 오래전에 사카타를 배신했다. 감염파에게 사카타에 대한 정보와 집 주소를 넘겨준 사람이 후지타였다. 후지타는 과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싶었고 그 마음 때문에 사카타의 복수를 도와줬다. 사카타는 죽은 것처럼 자신을 위장했고 감염파의 약물 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 있는 감염파 일당 수십 명을 하나씩 처리했다. 감염파는 사카타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폭파시켰지만 죽이지 못했다. 그는 불사신처럼 폭발하는 건물 속에서 걸어나왔다. 후지타는 사카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카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후지타 때문에 사카타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었다. 사카타는 감염파 핵심 멤버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그는 감염파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멤버 한 명을 고문했다. 그때 사카타는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카타,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내 딸은 아직 살아있다.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내고 있지. 사카타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는 일이었다. 이제 사카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수보다 딸을 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카타의 딸은 양궁을 하며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 딸을 관리하는 사람은 감염파의 또 다른 멤버. 감염파는 사카타의 딸을 키운 다음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했다. 전직 형사를 통해 딸이 있는 곳을 알아낸 사카타. 그는 딸인 료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료는 어린 나이에 아빠와 헤어져서 눈앞에 사카타를 보고도 아빠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사카타를 향해 화를 겨누며 오히려 그를 공격하려고 했다. 료에게는 사카타가 범죄자였고 자신을 키워준 감염파 멤버들이 가족이었다. 감염파 보스는 료를 납치한 다음 사카타에게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줬다. 사카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말한 장소로 가야 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10년 전에 전설적인 킬러였던 사카타. 그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들을 챙겼고 감염파 보스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수십 명이 총을 들고 건물을 경호했지만 죽을 각오로 복수에 뛰어든 사카타에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카타는 감염파 조직원들의 총을 뺏은 다음 그들을 한 명씩 처리했다. 멀리 있는 적들은 총으로 상대했고 가까이 다가오는 적들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도를 이용해 잔인하게 그들을 베어버렸다. 사카타는 수십 명을 쓰러뜨렸고 결국 감염파 보스가 있는 꼭대기층에 도달했다. 보스는 사카타와 그의 딸을 번갈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이 즐기는 표정이었다. 도시의 오래된 전설에 심취한 감염파 보스는 사카타가 전설에 나오는 악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가 사카타의 딸을 납치하고 사카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에게 그것은 마치 일종의 놀이처럼 보였다. 그때 사카타를 도와줬던 전직 형사가 총을 들고 나타나서 감염파 멤버들에게 총을 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사카타는 료에게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들은 료는 그제서야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카타는 전직 형사에게 료를 맡긴 다음 혼자서 남은 감염파 멤버들을 상대했다. 남은 감염파는 기존의 조직원들과 차원이 달랐다. 커다란 봉을 휘두르던 붉은 가면의 남자는 사카타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수십 명과 싸움을 벌이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카타에게 이제 남은 힘은 별로 없었다. 붉은 가면이 사카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그때 사카타는 죽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손으로 붉은 가면의 봉을 막은 그는 대도를 이용해서 그의 배를 찔렀다. 붉은 가면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부상을 입은 사카타도 그 자리에 쓰러졌다.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던 감염파 보스는 붉은 가면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보스와 붉은 가면은 쌍둥이였다. 어린 시절 붉은 가면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가면을 쓴 채로 숨어서 지냈다.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두 사람은 잔인한 짓들을 저지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감염파 보스는 쌍둥이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신도 가면을 썼다. 그는 또다시 50년 만에 나타난다는 악귀의 전설에 대해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사카타에게 걸어갔다. 그에게 전설과 사카타와의 대결은 놀이이자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모든 돈과 권력을 가진 가면파 보스는 마치 사카타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사카타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보스에게 덤벼들었지만 그에게 남은 힘은 얼마 없었다. 가면파 보스는 상당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카타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칼을 휘두른 보스는 사카타의 왼팔은 순식간에 잘라버렸다. 피를 흘리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사카타는 보스를 향해 기어갔다. 보스는 이미 승부가 끝난 것을 직감한 듯 그가 기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팔 한쪽이 잘리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사카타의 모습은 진짜 악귀의 모습과 같았다. 가면파 보스는 마지막 공격으로 사카타를 끝장내려고 했고 그때 사카타도 그를 향해 대도를 휘둘렀다. 보스의 칼은 속도는 빨랐지만 얇은 칼이었고 대도에 의해 칼이 두 동강 나고 말았다. 사카타의 대도는 정확히 가면파 보스의 목을 쳤고 보스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사카타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도망친 줄 알았던 료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다시 왔고 그녀는 쓰러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빠, 날 두고 죽지 마. 료,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 주렴. 아빠, 죽으면 안 돼. 사카타는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불구의 몸이었던 그가 다시 몸을 움직이고 복수가 가능했던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이었다. 복수를 완성하고 딸을 구한 그는 더 이상 삶을 연장시킬 원동력이 없었다. 마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낸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료는 사카타의 시신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죽은 줄 알았던 가면파 보스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흉터가 있었다. 그의 정체는 진짜 가면파 보스가 아니라 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동생이 사람들 앞에서 형인 것처럼 가짜로 연기를 한 것이다. 사카타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던 동생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형의 그늘 밑에서 숨어서 지내던 동생은 그동안 자신도 형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형이 죽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서야 자신이 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다. 평생 2인자로 지내던 그는 이제 1인자가 되었고 형이 쓰던 가면을 쓰면서 즐거워했다.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그가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그때 료가 나타나서는 그에게 화를 쐈다. 지난 1년 동안 료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준비했다. 그녀의 화살은 정확히 그의 목에 꽂혔고 가면파 쌍둥이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료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못하던 복수를 료가 완성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된다.